그렇게. 그래서 이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중국이.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됐을 때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접근법은 적절한 접근법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뭐 경제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전적인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장기전으로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 미국 이제 사이가 나빠지니까 서로 나쁜 에너지가 엄청나게 분출되고 있어요. 그죠? 미국 내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반중적인 여론들이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의회에서는 되게 황당한 얘기들도 많아요. 많이 나와요. 대중정치가 관련돼 갖고. 그러면 이제 그 미중 관계가 궤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궤도 이탈하는 충돌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그럼 미국도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세계 정계 완전히 무너질 테고. 그 충돌의 결과는 미국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되게 모험적인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 결과는. 그러니까 바이든도 계속 시진핑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미중 관계의 치열한 경쟁은 해야 되지만 컨플릭트, 충돌해서는 안 된다. 충돌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쪽에서 볼 때는 가드레일이 어디 있어? 아무 가드레일도 안 만들어 놓고 가드레일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이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입장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일부의 행태가 하나의 중국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지만 미중 관계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용인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이 타이완 문제를 중국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안 하던 걸 미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관방 교류를.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변화에 대응해서 당연히 군사적인 대응을 강화시키고 있죠. 그럼 우리는 뉴스에서 보면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강화시키는 것만 보이게 되니까 중국이 뭔가 과거와는 중국만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거고 사실은 약간 문제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군사력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양안 사이의 군사력 균형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중국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되겠죠. 그럼 이제 타이완은 그것에 대해서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타이완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을 그 힘을 끌어들여서 그 압력을 상쇄하려고 하는데 그 끌어들이는 방식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정치적 관계를 강화시키고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거다. 그럼 중국에서 볼 때는 이거 완전히 하나의 정책에 위배되는 거다. 요 메커니즘을 어떤 수준에서 관리할지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요 부분의 유동성들이 어떤 식으로 번질지는 서로 원치 않지만 충돌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거 충돌 가능성이 배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또 상당히 복잡한데 이게 이제 이것도 양측이 다 있어요. 하나는 저 왼쪽의 사진이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원래 암초예요. 아무것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근데 여기를 매우 매립을 해가지고 연결시키고 거기다가 지금 활주로를 지금 만들어 놨죠. 그리고 뭐 병원도 짓고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민물로 만들 수 있는 해수를 이런 시설을 다 갖춰 놨습니다. 이건 아무도 못해요. 이 남중국해 영어권을 주장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능력이 없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와 미국이 중국이 그냥 여기 다 해먹으려고 혼자 하는구나. 약간 그렇게도 비판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남중국해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남중국해의 이 군도, 남사군도라고 하는 이 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섬들을 보시게 되면 이 섬들에 대해서 영유권을 자기가 점유했고 실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가지고 있고 타이완, 중화민국도 가지고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섬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역을 나눈 게 아니라 막 섞여갖고 막 지그재그식으로 막 엉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섬에 대해서 중국이 한 3개 정도의 섬에 대해서 중국이 한 7, 8개 지금 이렇게 실효적 지배를 확보한 것 같은데 3개의 섬에 대해서 아까 그 정도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은 결국 먼저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등대 같은 거 수준이에요.
어부들이 잠깐 피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해갖고 이제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중국은 막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되게 불균형적이죠. 비대칭적이죠. 그렇지만 주장하는 어떤 구조 자체는 이렇게 여러 나라가 들어와서 저마다 자기 영유권을 실력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뭐 공동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대단히 먼 과정인데 어쨌든 이것도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이 공세적인 것처럼 보이죠.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남사군대에 먼저 가서 일공 시설물을 만든 나라는 베트남이에요. 적극적으로. 규모가 대단히 작았죠. 베트남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중국에 가까운 그 베트남과 중국이랑 접해 있잖아요. 그 바다 쪽에서 서사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를 자기들이 전쟁하는 동안 중국한테 부당하게 이렇게 보호를 못했다. 중국이 부당하게 뺏어갔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남사군도 쪽에서 저쪽 왼쪽에 있는 게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이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여기는 먼저 가서 이제 근데 중국이 90년대까지 해군이 약해갖고 그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결국 아세안 쪽에서 어떤 합의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슈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갈등 상황을 가지고 이제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끌어들여갖고 이 이슈가 중국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으니까 중국을 봉쇄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작동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중국과 베트남 관계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상황들을 되니까 아까 컨플릭트를 피해야 돼요. 미국도. 이게 잘못했다가 충돌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돼요. 이런 것에서 자꾸 이제 수사적으로는 이렇게 쭉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볼 때는 미국이 충돌을 피하자고 해놓고 행동하는 것은 충돌을 가속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을 했다. 타이완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기구 사건 이후에 중국이 미국의 대화 주장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기구 사건 이후에 미국은 계속 대화하자, 고위급 대화하자라고 했고 중국은 대화해봐야 소용없지 않느냐. 대화하기로 해놓고서 기구 사건 하나 가지고 니들이 스스로 브링컨이 방문 예정된 걸 방문 취소하고 반중국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조장해놓고 지금 또 와서 고위급 파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만나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그래서 그러한 힘겨루기를 질질질질 몇 개월 동안 하다가 6월 달에 브링컨이 드디어 중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리 모드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봐요. 들어갔다 반대. 이게 이제 근데 되게 유동적이니까 관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흐름이 블링컨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넷 옐런이 지금 지난주에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캐리가 존 캐리가 기후 특사죠. 방문하고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방중을 하겠다고 쭉 해왔는데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엊그제 상무부 장관의 방문도 우리는 환영한다. 그러니까 대화 프로세스는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미중 관계의 어떤 그 충돌로 가게 만들 수 있는 폭탄은 제거됐느냐?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 약간 이거는 조금 긍정적이다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블링컨과 옐런의 지난주 방중까지 해서 보면 미국의 레토릭이 변화가 된 건 맞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백하게 브링컨서부터 중국과 미국 관계는 디커플링이 아니다. 그죠? 디리스킹이다. 이렇게 끊는 게 아니다. 위기 위험 관리하는 거다. 그리고 다원화다. 디리스킹 또는 다이버시파이. 다원화하려고 하는 거다. 중국에 너무 한 군데 의존했을 경우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원화하는 거다. 이 두 개의 개념을 브링컨과 옐런이 다 사용했습니다. 옐런은 더 명백하게 디커플링은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해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디리스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미국이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게 한 거다. 대중 제재는. 디커플링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로울리 타겟티드다. 막 확대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되게 제한적으로 하는 거다. 다이버시파잉은 공급망의 안정성을 좀 가진다. 우리 경쟁적 관계니까 우리도 좀 안정돼야지 다 니들한테 하면은 너무 의존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경쟁을 해야 된다. 이거는 계속 미국이 이제 중국이 국가주도 경쟁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고리를 요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갈등적 측면의 영역들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중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계속 위기로 얘기하다가 블링컨과 지금 옐런이 뭐라고 얘기냐면 공동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하고 협력의 필요성들을 이렇게 언급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럼 폭탄이 제거됐느냐? 아직 제거가 안 돼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기술적인 영역에서 추가적 제재를 지금 의회나 이런 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걸 좀 봐야 돼요. 그것을 할지. 중국의 대응은 대화는 합니다. 대화는 하지만 폭탄이 제거되지 않으면 실질적 협력은 안 한다. 지금까지 포지션은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그럼 폭탄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 언행일치해라. 말과 행동 다르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추가적인 대중 제재를 중단하고 가로 열고 기존의 제재도 해제해라. 특히 기존 제재 중에 관세는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명확하니까 경제적으로 양쪽에. 이런 요구들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완 문제 아직 그게 아까 기술 제재 계속 하게 되면 또 이 프로세스가 또 이렇게 정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타이완 문제인데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께 미국의 국무부에서 주기적으로 각국의 여행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민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이 제일 안전한 나라는 1급이에요. 우리나라도 1급 돼서 이제 특별한 경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계속 등급들을 평가하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게 되는데 작년에 그것에 대한 설명에서 미국이 그 설명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타이완 관련된 항목에서 컨츄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추가적인 정보는 국가정보센터에 확인해라. 그 홈페이지를 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엊그제 이 정보를 갱신했는데 업데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두 군데 지난번에 썼던 컨츄리라는 표현을 미국 국무부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센터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그전에는 컨츄리 인포메이션 센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면은 이번에 국무부 표현에서 뭐라고 했냐면 타이완 인포메이션 센터. 국가라는 개념을 이제 빼는 거죠. 이거 그냥 뺀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국이 성의를 보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재개한 관방 교류를 그럼 스톱을 시킬 거냐. 그건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폭탄은 남아있지만 지금 추세는 폭탄을 관리하는 방향으로는 움직이고 있다. 국제 질서가 이런 구조에서 만약 장기화가 되면 어떤 경향이 저는 가속화될 거라고 보냐면 다극화 상황이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 갈등이 막 심각할 때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의 어느 하나의 편을 서야 되는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전이 되게 되면 미국이 갈등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도 하게 돼요. 그럼 다른 나라를 움직일 여지가 대단히 넓어지죠. 이미 그런 방향으로 독일이나 프랑스는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제 질서를 보더라도 지금 제가 추천했지만 사실 더 웨스트의 비중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웨스트를 제외한 더 레스트의 비중이 경제적으로도 계속 늘고 있고 정적 영향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브릭스 같은 거가 지금 되게 5개 국가인데 지금 확장되는 논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밝힌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집트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요 다극화 이제 장기화의 영향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 그 추세가 조금 지속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다극화 쪽으로